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공동주택이라면 보통 우리 아파트, 뭐 연립주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때 좀 접근을 해야 될 게, 우선 그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물론 무슨 개혁에서 뭐 공동주택이 왜 필요한지, 공동주택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계획안은 아닌 거죠.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계획 아니라면 뭐 주거라든가 이렇게 할 텐데,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적은 어떤 그런 대지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가구 수를 충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직으로 상승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공동주택, 대표적인 게 아파트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설계를 할 때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일반 주택을 설계할 때랑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죠. 약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한 동만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파트를 단지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아파트가 동이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단지 계획과 그 단지가 도시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위치하는지, 이런 도시계획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멀리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지에서 어떻게 계획할 건지, 그럼 동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동만 배치할 건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세어도 배치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동만 놓고 봅시다. 한 동만 놓고 보면은, 뭐 계단실을 뭐 어디다 위치해야 될 건지,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넣을 건지, 양쪽에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평면을 뭐 기역자를 할 건지, 아파트 동 자체 플랜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 자체에 대한 블록 플랜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세대에 들어가면 세대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는 거죠. 세대를 내가 그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 그래서 주거 공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프로세스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실제로 동배치라든가 동플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법규적인 거라든가 계획적인 측면이 있고 또 법규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우리는 건축 그 수업 내용이 건축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니까 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 플랜 같은 거, 동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 많은 세대수를 좀 넣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요구 조건이 있다 보니 법적인 거를 또 따져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까 잠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뭐 자연적인 주거 형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면, 뭐 인위적인 계획에 따라 뭐 집합화해가지고 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세대수를 유치하고, 그렇게 장점이 뭐죠? 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세대를 유치하니까 토지 이용도도 높이고, 그리고 세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각각의 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 난방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뭐 열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유지하다 보니까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지 관리비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택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겨울에 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아까 장단점 같은 걸 내용을 보면,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대지 면적도 이제 감소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높이 올리다 보면은, 그 반대로 넓은 공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으로만 다 꽉꽉 채워놓는다면, 주택을 꽉 차겠지만, 그 주택을 위로 올린 거니까, 그 위로 올린 그 자리에는 뭐 공간이 남겠죠. 그 공간을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공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거의 아마 아파트에 살 거예요. 아파트에 거의 아마 살 확률이 많은데, 일본 정도만 가도 별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뭐, 거기 지진도 많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가보면은 어때요? 도시 가보면 어때요? 집들이 그냥 빽빽하게 있고, 주택이 그냥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미국만 가도 그렇죠. 미국 LA 같은 데만 가도 아파트 같은 게 없고, 저 주택이다 보니까 뭐 마치 무슨 바다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각각의 이제 주택 옆에 조그맣게 있기. 그런 애들은 땅이 넓으니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공지 같은 게 확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공공용지라든가 공원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유지관리 측면에서 설비를 갖다가 통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는 장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뭐 꼭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정서적 생활에 불리하고 자연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밟을 수도 없고, 또 프라이버시 확보 같은 경우도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뭐 지나가면 창문이 보다가 눈이 맞출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웃 사람들이랑 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주택보다는 좀 불리하다는 거. 개별 조절이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어요. 단점은 개별 조절이 요즘은 근데 개별적 조절도 좀 쉬워요. 이거 약간 예전에 했던 걸 규제를 해가지고 그 규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예전에는 이게 개별 난방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요즘은 잘 돼 있긴 하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크게 이제 연립주택이랑 아파트랑 뭐 이렇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연립주택이 있고, 또 다세대주택이 있고, 이제 아파트가 있죠. 보통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법규상에서의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모로서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연립주택이라면은 사실 약간 고급스러운 공동주택을 의미해요.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 뭐 테라스 하우스 같은 거죠.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타운하우스, 중정주택 같은 거는 별로 없지만,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사지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아래층의 집이 옥상이 나의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연립주택의 키포인트는 각 세대마다 기본적으로 마당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봐요. 우리 계획상에서 봤을 때는. 근데 법규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대제 주택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4층짜리 공동주택을 그렇게 보죠.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는 연립주택이랑 법규상에서 보는 연립주택이랑은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계획상의 연립주택을 한다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테라스 하우스,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홀에 내려서 각각의 세대로 들어가지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고급인 거죠. 그래서 녹지라든가 개인 마당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이 타운하우스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2호 이상이 붙여서 한 벽을 공유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벽을 공유해서, 두 개의 주택이 벽을 공유하는데, 조금 이렇게 뭐 들어가고 나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안에 뭐 변화를 줘서 조금 이제 계획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층에서 4층까지인데, 보통은 우리가 계획상으로 얘기하는 그 연립주택은 1층에서 2층 정도 규모 해당되고, 보통 4층까지라고 하는 건 법규상으로 볼 때는 4층까지. 4층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4층이 넘어가면 법규상으로는 아파트가 되는 거야, 아파트. 무조건 4층이 넘어.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적용하는 법규 자체가 다르고, 연립주택도 적용하는 게 다르고, 그렇다.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률도 높이고 같이 모이니까, 그러면서 각 세대마다 전용의 이런 뭐 뜰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있는 거.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사지를 이용한 테라스 하우스 같은 거예요. 테라스 하우스. 자, 이런 게 연립주택의 큰 특징이고, 그럼 연립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뭐 있는 특징인데, 뭐 한 3층에서 보통 4층짜리 건물에 각각의 세대예요. 각각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세대. 그러니까 집이 몇 개예요? 4층 안에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5개, 6개. 각각의 집이. 그 공동주택 맞죠? 다세대주택. 보통 그걸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은 4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층 이하인데 660m 제곱, 전체 면적이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고급이잖아요. 4층이라 하더라도 연립주택으로 들어가요. 법규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때 법규 배울 텐데, 법규에서 보는 분리하는 방법이랑 계획상에서 분리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출입거리를 달리하고. 저기는 각각의 세대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인 거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럼 혹시 다가구 주택 들어왔냐? 다가구 주택은 그건 뭐예요? 다가구 주택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이랑 정확한 차이는 정확하게
만약에 분리한다면 다가구 주택은 그냥 하나의 집이 하나의 집. 하나의 집 안에 뭐 렌트 한다든지 세를 한다든지. 다가구 주택은 그 하나의 집이니까 이제 세금 같은 거 낼 때도 뭐 1가구 2주택 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대주택은 주택을 보유하는 거고 사면 만약에 내가 사서 들어가면 다가구 주택은 렌트 개념으로 본다. 그런 특징이 있다. 다대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구예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파트 뒤에 이제 연립, 다세대, 이제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설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설계라 이런 거 설계도 매뉴얼 설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깊이 있게 하나 할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한다고. 보통 건설사에서 하잖아요. 건설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뭐 정의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늘어난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인구를 다 수용할까라는 고민한 끝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갈수록 어때요? 세대가 이제 대가구, 사회적으로 보면 대가구에서 조금씩 이제 소가구로 계속 바뀌잖아요. 1인 주택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아파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주택에 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생기고, 또 오피스 같은 것도 생기고. 자, 그래서, 그렇다. 도시생활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요건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거죠.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는 많고, 택가족화가 되고, 딱 보면 아파트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은 뭐 관리비라든가, 대지 비례라든가, 그리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할 수 있다. 아파트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65m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1917년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아파트에 여러분들 계획할 때, 자, 아파트 계획할 때 전제가 있어요. 아파트,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설계를 한다면 그 사람의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요구 조건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대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그런 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수요층이 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됐죠. 요즘 같은 건 어때요? 가변식, 벽체를 가변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방을 통합하는, 세대수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방을 통합할 수도 있고, 또 알파룸 같은 걸 놓을 수도 있고, 주방 근처에다가 주방도 하지만, 간단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피스가, 맘스 오피스라 해가지고, 오피스 형태의 조그만 이런 영역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수요가 불투적 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만 위한 거를 딱 계획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쉽겠지만, 오히려 불투적 다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너럴 하면서도, 또 아까 플렉시블 하면서도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 점선을 펴놓은 거는. 그죠? 불투적 다수인. 그래서 용도 같은 것들을 내가 변화를 할 수 있게끔 요즘 많이 해요. 칸막이 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철거를 해도,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거, 석고보드랑 경량벽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아예 벽돌로 한 것도 아니고, 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칸막이 벽이라 가지고, 경량금속에다가 석고보드를 대고, 그리고 망치로 뽀개면 들어가.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벽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화장실 근처에 있는 벽은 이런 소리가 나요. 뚝뚝뚝 까져요. 많이 치면. 근데 여러분들 어떤 때 벽 가면 통통 소리 나는 벽이 있어요. 머리 붙여도 안 아픈 그런 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칸막이 벽인 거예요. 그런 벽을 가변 칸막이 벽을 설치해가지고 실을 통합하거나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끔 이제 설계를 각각 이제 그 세대 유니트 3개 설계하기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그리고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
자, 뒤에 나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까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이 도시계획에 대한 이 공동주택의 단지 계획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지 계획. 단지 계획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여기는 내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여기는 내가 사는 동네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여긴 내 동네라고 하는 그런 바운드리가 있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저기 뭐 가가지고 뭐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사기도 하고 조금 뭐 필요한 물건이 간단 생활 요구가 아니라 조금 뭐 필요한 게 좀 뭐 철물점 이런 것들 이런 공구라든가 이런 거 살려면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뭐 주변에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거리라든가 이런 그게 바로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자, 물리적인 환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 이제 그런 환경들이 있고 뭐 도로라든가 뭐 도로의 어떤 그 배치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뭐 안에 있는 주거의 어떤 그 집합 형태라든지 그 건물들의 서로 거리, 인동관계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단지의 개념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단지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초로 한 게 이거 하워드 말고 뒤에 가보면 페리의 이제 근린주거론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근린이라는 건 내가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의 근린주거가 우리가 단지 계획에서 최초의 단지 계획 이론을 정리한 이론이라 보면 돼요.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자, 요거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요 전에 이 페리라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일본으로 가면 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근린 단지 계획의 어떤 기본 이론들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이천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긴 자연칠학이 많으니까. 근데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계획도시잖아요. 거기는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내가 인위적으로 계획한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야. 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론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이런 이론에서 다 공부를 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거리로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 해야 되는지 가운데 사람이나 자동차랑 같이 있는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만 길이 조금해지고 뭐 이런 거를 다 정리한 게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서 나온 건데 그 전에 그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하워드가 내일의 전도시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땠어요?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영국은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 지금 영국 가면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가봐요, 영국 가면 집이 되게 예뻐요. 근데 한 150년 전만 해도 산업혁명 때문에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밖에 나가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전원 도시의 개념을 처음 이렇게 옛날 19세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전원 도시였겠죠. 거의 서울 빼고는. 근데 영국만 해도 산업화 때문에 도시 환경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이랬어요. 스모그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워드라는 사람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한 전원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론을 만든 건 아닌데 그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어떻겠다 해가지고 농촌과 도시를 결합시킨 전원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최초로 만든 도시가 렛지워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까 전에 농촌이랑 도시랑 연결해가지고 실험적으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한두 개 정도. 뭐 이론을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400헥타르에 200헥타르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그냥 정확하게 이론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실험을 하다가 말았지만 최초로 화두를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최초의 그 전원도시 렛지워츠를 가봤단 말이에요. 저는. 왜 가는지 알아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 학생 시절에 이제 교수님한테 책을 빌린 거예요, 책을. 요건 지금 수업 얘기 아니에요. 렛지워츠 도시에 가면은 거기 마을 앞에 커뮤니티 센터에 조그만 박물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마 그 교수님이 그 책을 사오신 거예요. 사가지고. 지금 교수님 저기 LH 공사 지금 거의 아마 할 나이가 됐겠네. 그걸 제가 빌렸어, 교수님께. 원소로 된 건데. 렛지워츠
도서관에 가면 책을, 그 책을 내가 빌려가지고, 영어로 된 책인데, 막 준비한 거예요. 제가 뭐 발표를 해야 돼요 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어제 술 마셨다 그랬죠, 술. 제가 술 마시고, 가방을 입어, 가방을. 가방을 입어가지고, 그 가방에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선생님, 아무튼 뭐 죄송하다 했는데, 제가 그냥 다음에, 요즘 배낭여행 가나요, 여러분들? 배낭여행? 배낭여행 가요? 요즘 옛날에는 배낭여행 많이 갔어요. 그때 IMF 전에는 배낭여행 많이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배낭여행 갔는데, 영국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린 김에, 여기 레츠워치까지 가가지고,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책을 사서, 그 책만 아니라 또 다른 책 하나 더 사가지고, 제가 선물을 교수님한테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레츠워치라는 도시는 잊혀지지가. 아무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가 전원도시를 하면서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도시가 레츠워치라는 도시.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시골이야, 시골. 그냥. 걷기도 사람은 자동차가 없으면 좀 힘든 그런 약간 스킬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나온 게 미국이에요. 이거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은 미국이에요. 약간 미국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페리는 그런 근린주거를 우리의 마을, 우리의 동네를 어떻게 바라봤냐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중심이에요. 초등학교를 하나의 가운데다 놓고, 왜냐면 사람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이제 해야 되잖아. 픽업하고 하잖아요. 요즘은 자동차를 다 하지만 어쨌든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 그 거리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봤냐면 400m 정도로 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구의 반지름은 한 400m. 그러니까 합치면 800m가 되는 거죠. 400, 800. 그 정도. 그거 단위를 하나의 근린 주거로 보는 거예요. 근린. 하나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내가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만 살아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자, 그거를 초등학교 중심으로 봤다는 거고, 여기도 몇 가지 더 뭐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재에서는 다행인지 좀 많이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관련된 만약에 이론들을 또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홈페이지나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이즈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투합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의 거리를 하나의 그런 크기로 보고, 그 크기의 800m 크기의 박스를 다른 800m 경계로 우리가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간선도로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간선도로라는 건 뭐예요? 뭐 고속도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별로 안 지나다니는 그냥 자동차 위주 도로라고 보면 돼요. 보통 그런 게 많죠. 여러분들 막 분당이라는 데 가보면 사람 없는 큰 넓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바로 이제 보통 간선도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뭐 한계거리 이런 거는 뭐 400m지만 뭐 꼬불꼬불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다고 녹지의 뭐 면적이라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놨다. 그래서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판단을 해서 한 게 기본 개념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레드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레드번 계획이죠. 요 라이트라든가 뭐 스탄, 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레드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 그래서 레드번 계획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좀 아무래도 이 당시도 자동차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m의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혔어요. 그래서 한 600m 정도, 한 1.2km, 2.1km 정도. 사실 여러분들이 1km 정도를 걸으면 힘들어요, 사실. 내가 1km 정도를 걸어서 무슨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는데, 책을 사러 갈 건데, 1km를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그 이상 걸어가면 힘들어요. 1km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하지만 뭐 그런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1.1km 정도의 바운드리, 이렇게 가로 세로. 보통 우리가 이제 1헥타르가 100m 100m잖아요. 그러니까 100m 100m가 가로 여기 100m 100m가 여기 10개, 밑으로 10개 있으니까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1헥타르에다가 100헥타르. 100헥타르에서 한 120헥타르 정도에 해당되는 그 넓이에요. 그 넓이를 공동체의 어떤 그런 마을의 영역으로 봤다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도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거를 기본적인 내용들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간선도로로 외부랑 연결을 하고, 가운데 녹지가 있는데, 이 레드번 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특징이 뭐중 하나가 뒤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 더 편하겠네요. 자, 레드번에 의한 도시의 근린주거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빌딩 같은 것도 있어요. 요거는 고밀도. 그러니까
이게 다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고밀도로 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이렇게 되는 거 다 저밀도예요. 주택이고, 조금 이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상가들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주로 코너에 있어가지고, 딴 데랑, 다른 근린주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높다는 건 뭐예요? 높다는 건, 공지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부분 높게 쓰면, 집약적으로 쓰면, 다른 데는 좀 이렇게 공원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것도 이제 학교가 있는 뭐 그런 형태고, 중앙에 간선도로 있고, 뭐, 가로를 질러서 부간선, 이게 좀 더 커진 건데, 부간선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에드번 계획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미국 여러분들 가보면, 미국의 주택이 이렇게, 거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거의 개발되어 있어. 이 이론이 지금까지 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여기 오면은, 이제 차 타고 이제 간선도로도 부간선도로로 들어오죠. 접근로로 들어가면은, 각각의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이렇게 동네로 들어갔다가, 한번 여기 동네로 들어오죠. 돌아왔다. 여기다가 차를, 뭐, 파킹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건물 안에 다 파킹하잖아요. 밖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건물 안에 하는데, 파킹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돌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뭐, 방문자 같은 경우 이런 데다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 세워놔요. 돌아서 나오는 거. 이걸 쿨데스락이래, 쿨데스락. 불어로 쿨데스락이라는데, 쿨데스락 형태로 정리한 거예요. 자동차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쿨데스락이랑 이동되는 요 지금 보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는 있는데 굳이 안 다녀도 되고, 어디로 사람이 다니냐면 안에서. 사람들 보행자는 안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에 내려서 차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자동차 출입구, 주출입구는 이쪽 반대쪽이에요. 주출입구는 반대쪽이어서 사람들은 이 가로를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서는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고, 뭐 주차장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된 도시계획 보면은, 국무지도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뭐, 특히 이제 동부 쪽 말고, 서부 쪽이나 이런 뭐, 남부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도시 형태가 되는데, 이 지금, 레드본 계획이 계속 이어져 내리고 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안쪽에는 녹지가 있고, 바깥쪽에 보차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요런 내용 드린 거예요. 보면, 레드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쿨데스락으로 들어가고, 특징은 쿨데스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차 분리, 자동차 분리가,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계획의 기본이에요. 자동차와 보행자는 동선을 어떻게 해라? 분리하되, 어느 정도 연결을 한대. 어렵죠. 분리는 한데, 연관은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애들 위험하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쿨데스락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온 거죠. 사실 요거 라이트의 레드번 계획도, 레드번 시스템도 요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더 일단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규모랑 대표적인 특징만 보면 요렇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내용이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분은 한번 이거 들어가서 보세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주구에, 그러니까 마을에,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살 수 있는 그런 근린주구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 전에 나온 게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어땠어요? 마을에 살고 그럴 때는 뭐 옆집에 누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애도 봐주기도 하고. 그 자체가 그냥 커뮤니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이렇게 묶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말고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린생활권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커뮤니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 커뮤니티 생활 보면 이런 것들이죠. 뭐 관리실이라든가 놀이터라든지 또는 안에 뭐
카페, 뭐, 키즈 카페 같은 것도 요즘 있는 경우도 많고, 실내에 있는 경우도 실외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였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다 여기에 보면 다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 밑에 설명하겠지만,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가 가기 전에 뭐 동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기억나나요? 어렸을 때 동네에 가면은 멀리 안 가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딱 그 바운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시설이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 시설인데, 자, 그 정도의 시설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보면 돼요. 굳이 보면은 이제 인보구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피트니스도 있고, 뭐, 키즈 카페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관리실 당연히 놀이터 있고, 세탁실 있어요, 혹시? 세탁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이제 요즘은 있는 데 있구나. 공동 세탁실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외국에 나가면은 아파트 가면 공동 세탁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고급 아파트 말고 무슨 아파트 그러면 고급스러운 데는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딱 그런 거 있다. 그게 다 커뮤니티 시설 해당되고 다 있더라.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단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론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했냐. 우리나라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이론들을 얘네들 뭐 페리의 뭐 그 이론이라든지 이론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짧잖아요. 땅따가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에 맞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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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가 1헥타르잖아요. 그럼 100m가 10개, 밑으로 10개 있으면은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헥타에 곱하기 100은 100헥타. 그 정도 규모예요. 1km에 1km. 1km에 1km. 가로가 1km, 세로가 1km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죠. 근린지구 100헥타르. 자, 요게 바로 근린지구.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린지구. 우리가 보통 사는데 보통 어느 동에 사냐, 어느 동.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역삼일동에 산다고 칩시다. 역삼일동. 그리고 뭐 분당이라면 서현동. 혹시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분당 들을게요. 분당 같은 거 얘기를 드릴게요. 분당에 가면은 그 시범단지라고 있다고 치면, 이거 지도로 보면 좋은데, 시범단지 정도가, 단지 하나가 보통 한 1.5km에 한 0.7km 정도? 면적으로 보면 이거랑 비슷한, 한 100헥타 정도 되는 규모예요. 단지 하나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지하철역이 하나 있고, 그 백화점이 있고, 그 상가들이 쭉 있어요. 그거 다 합치면 좀 더 크긴 한데, 그게 해당되는 게 바로 근린주구라고 보면 돼요. 내가 거기 어느 단지에 살면서, 어디 잠깐 조그만 큰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봐서 오면서 서점에 들렀다가 그러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좀 카페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노래방 갔다가 잠깐 와서 걸어서 올 정도의, 그러니까 차 타고 와야 되지만 걸어서 와서 그 정도의 거리가 해당되는 게 바로 근린주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삼 1동 정도. 역삼동 말고 역삼 1동 이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도시가 아니니까 거기는 조금 다르죠. 근데 신도시를 보면 이거는 어차피 계획을 한 거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거니까 주로 신도시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그거 봤더니 거기도 똑같더라. 아까 레드반에서 했던 것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하더라. 학교 중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통 초등학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지 모르지만 한 개 정도 더 있는 경우도 많아요. 2개 정도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하나씩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요건 좀 더 이제 요거는 좀 차이는 있어요. 고등학교 있는 거 정도는 여기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은 초등학교가 있는 거 하나 있는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제 근린주구라고 보고, 크기는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계획하는데 만들었는데 최소 단위라고 보면 행정시설. 그러니까 행정시설이라고 뭐냐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1000m라고 했잖아요. 이게 1000m, 1000m, 1km, 1km. 1km.
자, 이거를 4등분해요, 4등분. 그럼 여기가 500m죠, 500m.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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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해당되는 거. 그게 바로, 그거 해당되는 게 바로 근린 분구의 분구. 근린 분구. 그 4등, 250, 100의 4분의 1 규모죠. 여기 100의 4분의 1 규모. 해당되고. 보통 우리가 유치원이 있거나, 어린이집이 있거나, 또는 뭐, 조그만 근린상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 단지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 간선도로에 해당돼요, 간선도로. 차량 위주로 지나가는 도로고, 보행자가 있긴 있는데, 가끔씩 지나가는 도로. 중간에 보조간선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보조간선도로. 요 길이는 조그만 상가들이 좀, 큰 상가들이 있어. 약간 뭐 5, 6수짜리 큰 상가들이 이렇게 요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있고, 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있고, 요 안으로, 요게 이제 근린 분구에 해당되는 거죠. 근린 분구.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조금 이제 큰 마트로 올 때는 일로 오면 되고, 그리고 요 근린 분구를 또 4분의 4로 나눠요, 이렇게. 접근도로. 이거 도로는 접근도라고.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접근도로 안에 들어오면 요거 하나. 요거는 그게 또 4분의 1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인보구.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네가 바로 요 인보구예요, 인보구. 여기 가면은 조그만 뭐 구멍가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근처에 이렇게 서로 이게 접근도로의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때 접근도로 쭉 가다 보면 부동산이 있고, 조그만 뭐 문방, 뭐 편의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인보구다. 인보구인데, 보통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정도의, 어린이 놀이터 하나 정도 있는 거. 아파트로 치면은 한 단지, 조그만 한 아파트 한 단지에 보면 어린이도 하나 있잖아요. 한 뭐 5개 정도 되는 그런 단지. 그게 인보구다. 그래서 크기라든가 이런 뭐 도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죠.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죠. 이거 지역이에요, 지역. 이게 지금, 요게 이제 근린지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요거를 근린분구, 인보구, 이렇게 나누는 거고, 1000m, 250m, 1000m, 500m, 250m, 가로가. 요게 합쳐지잖아요, 요게 지역이에요, 지역. 커뮤니티. 요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역삼1동이라면, 이거 역삼동, 역삼1동, 역삼2동,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분 조그만 시도시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요 정도 면적을 기준으로 다 보면 단지계획이, 동이라든지 단지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 동이에요, 한 동. 행정단 한 동이면, 현대, 1단지, 뭐 2단지, 이런 식으로. 3단지. 아니, 여기는 뭐 현대아파트, 여기는 뭐 한신아파트, 여기는 뭐 음마아파트,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크기랑 규모랑 어떤 근린생활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는 거 정도로 파악되는 게 여기서 봤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입주 조건이랑 배치 조건을 보면, 입주 조건은 뭐예요? 입주 조건은 그 아파트 단지가, 그러니까 단지 개념이에요. 단지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냐, 입주 조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도시경관 고려해서,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예요. 상지성 보여주고, 도시경관 보여주고, 자연환경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 좋고, 편의시설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한 거. 이게 뭐예요? 비싼데. 부자 동네. 저런 동네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만약에 뭐 개발한다고 한다면 저런 데서 개발을 하게 됐지만 실제로 저 정도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저런 데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어쨌든 입지 조건에서 그냥 좋은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저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교통 좋고 뭐 편의시설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럼 좋죠. 뭐 역세권에다가 뭐 요즘 유명하는 그 뭐죠? 역세권하고 또 뭐가 있죠? 그 자연 조건이 좋은데 무슨 거 뭐라고 하든 갑자기 까먹었네.
숲세권. 맞아. 숲세권, 역세권. 교통정보 관리하고, 또 뭐야, 쾌적하고. 아무튼 뭐, 그 주변 상식성도 있고, 이름은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상식성도.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 입시 조건은 여러분들 좋은 내용을 다 쓴 거니까, 그냥 보면, 참고로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세세한 그런 배치 조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치 조건이라고 하는 각 동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라고 하는 거야, 각 동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 적어놓은 거, 인동간격. 인동간격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인동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의 간격. 인동간격이라는. 근데 인동간격을 우리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인동간격은 1조 시간의 기준으로 한다. 1조 시간이 뭐예요, 혹시? 1조 시간이 뭔지 알아요? 뭐 같아요, 1조 시간? 우리 1조 시간 들어봤잖아요. 1조와 1사, 뭐 1영도 있고, 1조는 주로 이제 햇빛을 받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1조라고 하면. 시간대를 보통 얘기하고, 1사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적게 받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1사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러분 1사병에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영이라고 하면은 그림자 관련돼요. 그림자가 지냐 안 지냐. 뭐 1조랑도 같은 개념인데 1조가 있으면 그림자가 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해가 위치가 가장 낮게 뜨는 때가 동지때잖아요. 동지때는 해가 낮게 뜨잖아요. 하지때는 높이 뜨고. 그러니까 해가 빨리 졌다가 늦게 졌다가 빨리 지고, 여름에는 일찍 졌다가 늦게 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절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1조 시간을 할 때는 겨울을 기준,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1조 시간을 기준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려 놔라, 이거예요. 인동 간격을 하는 게. 그러면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안에 놀이시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고. 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프라이버시도 어떻게 보면은 인동 간격이랑 관련이 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프라이버시도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배치 조건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계획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저건데, 그럼 인동각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배치할 때, 내가 여기가 북쪽이면 남쪽에 건물을 배치할 수 있죠. 보통 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하니까, 남쪽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리를 얼마나 떼어라? 남쪽으로 건물을 뺄 때는, 높이에, 이게 D가 거리 얘기하는 거고, H는 높이예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에 얼마만큼? 건물의 높이에 2배만큼 떼어라, 2배만큼. 그러니까 건물이 내가 높이가 20m예요. 이게 20m면, 높이가 20m면, 20m에 2배만큼, 40m일 때는, 요거는 한 20m밖에 안 떴네요.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이만큼 떼야 돼요. 건물이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건물의 높이에 2배만큼 건물을 떼어라. 어디? 남북간격으로. 근데 여기 뭔가 최소 H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 높이만큼은 떼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높이만큼 떼게 돼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계획할 때는 2배 이상 떼줘라.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동지 기준으로, 해가 짧을 때 기준으로 4시간 이상, 2배 정도 뛰면, 웬만하면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겨울이라 하더라도 한 4시간 이상 들어오는 거. 근데 아니면은, 뭐 따져봐야 돼요. 해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옆으로도. 꼭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들어올 수 있죠. 꼭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상으로, 만약에. 자, 그렇다. 근데 법규에서는 그럴 것까지는 안 하고, 복잡하니까. 자, 그리고 동서간의 인동간격은, 이게 건물이 평면이라고 보면은, 이게 남쪽으로 있지만, 동서로도 건물 간격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왜 띄는 거냐면, 그냥 사람들 일단 그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바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통풍하고, 화재가 나면은, 이게 방화가 되는, 연소 방지. 불이 다른 건물을 번지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그죠? 물론 뭐 번지진 않겠죠. 철근 콘크리트로 하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으니까 번지진 않겠지만, 옛날에 막 샌프란시스코라도 애들 보면 다 지진 나오면 화재 나가지고 싹 없어지잖아요. 그 도시가. 그게 왜냐면 간격이 다 붙어 있잖아. 마표 건축이라 가지고 건물과 건물이 막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쨌든 동서간격으로도 얼마큼 떼라. 근데 얼마큼 뗄 거냐? 이거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폭만큼 떼는 얘기, 요 폭만큼. BX. 한 세대 건물 때는 건물의 폭만큼, 그만큼 떼라는 거고, 건물이 2개 붙어 있으면은 2분의 1.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건물이 2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폭의 반 정도 떼라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 세대가 있어요, 여러 세대가. 그 여러 세대가 있는 게 뭐야? 아파트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떼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만 떼어라. 그 폭에. 그러니까 20m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치면, 폭이 20m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큼 떼야 돼요? 5로 나누면 4m만큼만 떼는 거죠. 법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계획 말고 법규에서 얘기하는 동서간의 이 폭은 4m. 4m 이상은 떼야 되는 거예요. 4m. 법규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규 얘기하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에는 주택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소방법도 있고 또 뭐 주차장법도 있고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사실은 아파트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래서 법을 따로 적용을 봤는데,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 커리큘럼 안에는 주택법을 배우진 않아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배워야 돼요, 주택법은. 이제 건축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법이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저런 내용을 찾아서 보려면 주택법을 가서 들어가 보면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인동학까지 봤고요. 이거를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기까지 하고 해야겠네.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죠? 계속 좀만 더 하고 좀 쉴게요. 그래서 이제 주동을 배치할 때 여기도 별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주동을 배치할 때 뭐 또 어떻게 주동 배치할 때 얘기하는 건데 주동 배치할 때 보통 우리가 그냥 뭐 평행 배치하는 거죠. 평행 배치, 직각 배치.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는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사행 배치. 왜 사행 배치를 안 하면은 우리가 맞은편 이게 지금 직각방으로 맞은편 건물에도 우리 법에서도 이 직각방으로 맞은편 벽에서도 얼마큼 이격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남북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그 평면으로 얘기하면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뭐 이거 높이만큼 2m 떼서 이 정도 배치하고 자 이렇게 배치하고 자 이렇게 넓이 떨어뜨리는 인동각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건물의 높이의 2배만큼 띄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요 건물 높이의 최소 한 높이만큼 떼라. 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평행 배치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남쪽이니까. 왜 남향 배치를 하는 거는, 남향 배치를 한 이유는 우리 환경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온대기후에서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서 그래요. 그냥 다른 가장 큰 주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 평행 배치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판상용 아파트로 왜냐면 이렇게 판상용으로 배치하는 게 세대가 이렇게 있고 남향으로 배치하고 저기 복도 있거나 아니면 계단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해서 배치하잖아요. 자, 그리고 직각 배치는 뭐냐면 여기서 직각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m 띄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가면 이렇게 형상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행 배치랑 직각 배치를 같이 섞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리를 떼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떼야 되듯이 여기서 맞은편 벽에서 보는 거리도 떼야 돼요. 왜냐면 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채광일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거리를 떼야 된다.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양 배치는 안 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거는 교재에 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직각 방향으로 떼야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배치를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한다. 어쨌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보면 되고.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놓은 제가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여기 판상형이나 탑상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통 아파트가 다 편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세대가 어떻게 있어요? 앞에 있죠? 앞에 있고, 여기 두 개로 나눠지고, 여기 엘리베이터 계단실 있고, 여기 두 개로 나눠지고, 엘리베이터 계단실 있고, 또는 긴 복도로 할 수도 있고, 편복동으로. 보통 이렇게 유닛을 구성하는 동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겠냐면, 판상형이래요, 판상형. 여러분, 판상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이걸 판상형이라고 하는데, 판상형 같은 경우는 장점이 각 세대가 다 남향이야. 다 남향이니까 어때요? 각 세대마다 조건이 똑같고 또 양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판상형. 이거 보면 상해 균일성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 평면도 구성하기 쉽죠. 왜냐하면 남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남쪽에다가 우리 거실 놓고 주로 되는 실을 이렇게 남쪽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상형으로 하면은 환경도 균일해지고 단위 평면도 구성이 용이하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여기서 프라이버시가 남쪽에 앞에 건물이 하나 더 있으면은 프라이버시가 안 좋잖아요. 그 앞에 딱 건물 하나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좀 조망이 돼야 되는데 앞에 그냥 아파트가 하나 보여요. 그러면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조망이라든가 인동거리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 탑상형 타워형은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인동거리를 2배 해줘야 되니까 이 공간을 각도 벌어줘야 되는 건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계획할 때도 좀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요. 자, 타워형은 이런 경우죠. 타워형이라는 경우 이렇게. 여기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이쪽에 가운데 있고 세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도 많이 봤죠. 보통 이런 아파트는 어때요? 높이가 높단 말이야. 높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약간 이런 거 긴 거 같은 엘리베이터 긴 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다 세대를 할 수 있잖아요. 복도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속도가 낮으면 몇 개 세대가 안 되니까 효율을 위해서 좀 높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타워형인 거예요. 타워형. 타워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예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이게 남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남쪽에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대신 타워를 이렇게 지으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살짝 비껴가면서. 그러니까 직각 방향에만 없으면 돼. 이거 직각 방향에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 방향 없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머리를 쓴 거죠. 직각 방향에 사실 여기 보이긴 하는데 요 방향에만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서는 직각 방향으로 얼마큼 떨어지라고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망이 유리하다는 거죠. 조망도 높으니까. 왜냐면, 이거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강뷰 보이고. 이쪽에서도 뭐 다 보일 거고. 앞에 조망이 다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 어때요, 얘는 남향인데, 얘는 북향이잖아요, 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게 북향이 되잖아요.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향이고, 이것도 남향인데, 그래도 얘도 북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러고 보면 안 돼요. 우리 타워형 아파트 중에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건물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 때문입니다. 향을 위해서, 이거 단점이 균형 향을 위해서. 여기 남향이고, 여기도 동남향, 동서향, 남동향, 남서향이고, 여기는 남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타워형 아파트를 보면은, 저게 향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불리한 세대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판상형과 타워형이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 내용이 있나 보다. 잠깐만. 앞뒤로 있다는 거. 있다. 여러분 교재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쏘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판상형하고 두 선택까지 받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다가 단위 주고 이제 유니트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금방 끝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응. 판사력이 어. 향이 용이하다고 진짜. 그치. 판사님 향이 용이한. 균일하게, 그 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남향.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나 주공간을 설계할 때는, 뭐, 다른 시설들은 뭐, 상관없는데, 주공간으로 쓰는 공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향으로부터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할 때, 판상형으로 배치한다면 그 넓은 면이 남쪽으로 향하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모든 세대가 다 남향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모든 세대가. 응, 그렇지. 모든 세대가 다 남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딱 균등하다. 뭐 그렇게 보면.
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 단톡방 있나요? 단톡방? 네. 그 단톡방 있으면 저도 좀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또 제가 다음 주에 최대한 빨리 오기, 다음 주에 잠깐 어디 들었다 와야 돼가지고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만약에 조금 늦게 되면 내가 단톡방에다가 어쨌든 그런 내용을 좀 적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웬만하면 제가 9시에 말까지 올게요. 근데 조금 늦을 수 있지. 만약에 늦게 되면 내가 단톡방으로 그 전에 연락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지금 자, 그래서 평면 형식을 보면, 여기 갑자기 평면 형식으로 나왔네. 뒤에 보면 이거 다른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평면 형식부터 합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요거대로. 이게 지금 요게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우리가 단위 세대 유닛 안에 이제 세대를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냐에 따라서 그냥 몇 가지라기보다도 뭐 LDK라고 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이용해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하면은 리빙룸, 약자가. L은 리빙룸, D는 다이닝룸, K는 치킨. 그래서 그 리빙룸과 다이닝룸과 키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따라서 우리가 평면 형태를 좀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여기 DK할 때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거는 분리가 플러스 D랑 K라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은 다이닝룸이랑 키친은 분리됐다는 뜻이고 이렇게 좀 곱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같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DK라고 하면은 3개 다이닝룸이 아니고 방을 의미하기 위해서 3개 방 포함해서
그러니까 DK가 시리즈가 뺍시다 헷갈리니까. DK라고 하면은 다이닝룸이랑 키친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해 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평면 형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다음 뒤에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DK가 있죠, DK. DK라고 하는 거는, 졸리다도, 어제 뭐 좀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이게 이런 얘기라서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재밌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소리.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DK라고 하는 거, 맨 위에는 DK라고 하는 거는 다이닝룸이랑 키친이 같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리빙룸, 여기서 말하는 다이닝룸은 이거 포함해서 LDK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거. 뭐 어떤 경우예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이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식사는 뭐 불리하지만 뭐 읽어보면 뭐 그런 얘기. 소규모 주택에서 채택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그래서 식당이랑 주방이 같이 있고 거실도 겸하는 스타일. 요게 바로 그거죠. LDK가. 요거는 리빙룸 자체가 리빙룸이 없었던 거고. 자, LDK 대표적인 원룸이죠. 원룸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원룸 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붙어 있잖아요. 리빙룸이랑 다이닝룸이랑 키친이 거의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LDK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형태죠. 리빙룸하고 다이닝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키친이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탁을 저 베란다 쪽에다 갖다 놓어요. 식탁을 저 베란다 창 쪽에 갖다 놓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갖다 놓어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식탁을 뭐 이거 꺾어놨지만, 어쨌든 리빙룸이랑 다이닝룸을 같이 섞어놓고 키친을 떨어뜨려 놓은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요 다이닝이죠. 다이닝을 키친에 붙여놓은 거죠. 이게 대표적인 형태인 거죠. 다이닝을 우리 키친에다가 뭐 아일랜드장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같이 조리도 하면서 식탁도 하면서, 그리고 좀 복도를 지나서 리빙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LDK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 중소규모 아파트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계획할 때, 뭐 계획하는 방법이 뭐 외국인,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 평면형이 너무나 다양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왜 이래 막 이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면 형태가 전혀 아닌 거. 문 열면 또 문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나, 뭐 복도가 쭉 있고 다 한쪽으로 다 실 있거나, 약간 좀 이상한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기본 타입하고는 막 동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파트 하면은 그래도 좀 하는 아파트 좀 설계하는 좀 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매뉴얼화해야 돼. 매뉴얼화. 그냥 하나의 그냥 공식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떻게 만들었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정립이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게 있고, 자, 아파트면은, 자, 한번 더 먹고, L, D, K는 다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L이랑 D랑 K가 다 분리. 보통 뭐예요? 독립된 다이닝룸이 있는 거. 독립된 식탁이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예요? 럭셔리 아파트, 비싼 아파트, 80평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다이닝룸이, 식탁이 하나 또 실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분리한다. 여기는 뭐 없지만,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70평대 이상 된 아파트들은 이런 식의 구분을 해서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게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재라든지 뭐 알파룸이라든지,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좀 많이 강조가 되죠. 뭐 좀 다양한 용도로 실을 쓸 수 있고, 뭐 알파룸이라 해가지고 다양. 왜냐면 세대 수는 인원은 적은데 좀 공간 실은 좀 많단 말이야. 왜냐면 방이 많아야지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방은 무조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쩍 다수가 들어가는데, 뭐 2인 가구도 많이 3인 가구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근데 방이 뭐 3개씩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비는 거예요, 부부방이 있으면. 하나는 당연히 뭐 서재라든지, 부부들이 쓰는 서재라든지, 아니면 애들 놀이방을 쓴다든지, 놀이만 하는 방을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거기다가 뭐
홈시어터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뭐 극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게임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하잖아요. 방에 하나 남은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아파트 방 3개, 4개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S형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자, 됐고 지금 평면 형태 갖다가 요거는 이제 그 동에 해당되는 평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 해당, 각 유닛이 아니라 각 동에 해당되는, 주로 각 동에 해당되는 거면 엘리베이터실이랑 계단실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계단실이나 평면도 주면 말로 보는 것보다 요 그림으로 보면 좀 편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이 이렇게 계단실형이 많죠. 우리나라 아파트 요즘 거의, 옛날에는 이거 많이 이런 아파트 많았잖아요. 옛날에 지금 한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편벽동들이 많았어요. 편벽동. 그러니까 편벽동들이 있고, 편벽동에서 각각의 세대로 구분되는, 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어때요? 우리 법규상으로 봤을 때 계단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어줘야 돼요. 비상계단이. 보통 계단이, 이런 편벽동 같은 경우는 계단이 2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상계단 하나, 외부 계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뭐, 효율적으로 좋지만, 효율적으로 좋다는 건 이거보다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각각의 엘리베이터가 이거 각각의 두 대대를 하나의 코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코어 면적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전용 면적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좀 유리한 평면이지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슬리기도 하고 또 통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창문 열고 여기 창문 열면은 마통풍이 되잖아요. 마통풍. 통풍의 기본은 마통풍이야. 하나 이렇게 마통풍 해놓으면 통풍이 잘 되는데 한쪽에만 넣거나 양쪽에 이렇게 기역자몽을 있으면 잘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통풍을 하려면 여기를 부득이하게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편복동에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계단실형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계단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유효 면적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분양 면적.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가 좋아요? 프라이버시가 좋죠. 프라이버시가 좋으니까 그런 단점. 그러면 여기 앞동만 얘기하면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지금 거의 많죠. 이런 경우가. 판상형이면서 판상형과 타워형의 어떤 그런 뭐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10층짜리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몇 개 세대가 공유해요? 이게 10층짜리면 20개 세대가 공유하잖아요. 그죠? 이 엘리베이터 하나가 20개 세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효율이 뭐 좋죠. 여기 사는 사람도 좋겠지. 뭐 오래 안 계셔도 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율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에서 한 100개 세대, 엘리베이터 하나당 50세대에서 100개 세대를 커버하는 게 좋다고 치면 그냥 적게 해가지고 50개라고 봅시다. 그러면 최소 몇 층 이상 해야 돼요, 이거는? 최소 25층 이상 해줘야 엘리베이터가 비교적 이제 효율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뭐 장점, 단점이 아니라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화재가 났다가 칩시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로 나가도 되고 여기서 막 여기가 나면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화재가 났을 때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 계단실을 못 쓴다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혹시 그거 있어요? 베란다 쪽에 가면은 대피 공간이라는 거 혹시 있어요? 혹시? 집에? 있을 거예요. 대피 공간 있어요. 보통 어디 있냐면은 베란다 근처에 보면은 아니면 다용도실에 가면은 이게 문이 금속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열어봤더니 안에 보일러 배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있거나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문으로. 그게 이제 대피 공간인데 얘네들은 대피 공간을 없어도 뭐 이렇게 나가면 일단은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네들은 나갈 때 대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그럼 대피 공간에 들어가면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계단으로 밖에 나가는데 계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 공간, 핸드폰 들고 대피 공간 가가지고 전화하면 돼, 전화. 그러면 불이 나도 이 베란다에 괜히 있지 말고 베란다에서 손드는 게 아니라 대피 공간 가도 거기 있어요, 다. 그러면은 좀 사다리 차가 올라와가지고 출발한다. 그게 대피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축을 알면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면은 죽을 확률이 죽을 때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포인트로 좀 몇 가지 요소가 있고.
근데 거기 대표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1시간 정도 버티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자, 그래서 계단실에 편복도가 있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죠. 중복도요. 한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세대가 들어가. 이거는 더 안 좋죠. 가장 뭐가 안 좋아요? 일단 가장 안 좋은 거는 통풍이 안 돼요. 통풍이. 환기가 안 돼. 이게 보면은 환경 조건. 그리고 이쪽은 다 북쪽이니까, 뭐 이쪽이 만약에 북쪽이 남쪽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동전은 그쪽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다. 근데 어디서 많이 써요, 이거는? 호텔 같은 거 쓰잖아요, 호텔.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는, 오션뷰, 뭐, 마운틴 뷰 해가지고, 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마운틴 봐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중복도형이 좋은 포지션이 아닌데, 이렇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 거의 없죠. 요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집중용이에요. 근데 사실 중복도형은 좀 드문데 집중용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이거 써요? 오피스텔.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오피스하고 주공간 합친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집중용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 있고 엘리베이터 양쪽에 뭐 네 대 정도, 세 대 정도 있고 양쪽으로 돌아서 있는 거. 그래서 양쪽에 쭉 돌아가죠. 저런 경우는 더 안 좋죠. 조건이 더 안 좋죠. 근데 효율은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코어 면적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분양 면적이라든가 이런 그 전용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서비스로 당하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좀 적긴 한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데 환경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통풍도 안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안 좋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이고. 자, 그 내용들을 이 앞에 있는 글로 되어 있는 걸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다 그 내용들이, 그렇죠. 중복도형 프라이버시 나쁘고, 체감 나쁘고, 집중형은 프라이버시 제일 안 좋고, 하지만 대지의 이용률은 좋다라고 하는 거.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전용 면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던 거 한번 보면 되고. 자, 단면 형식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단층형으로 된 게 플랫하게 된 거고, 매전에서는 복층으로 된 거, 복층으로. 중간에 이런 거 매전으로 된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비싼 아파트 중에 몇 개, 한강뷰 해가지고 이런 매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스키플로는 서로 겹쳐서 하는 거고. 자, 플랫형, 복층형, 교차 복층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있는데, 일단 요거를 보면 게 낫겠죠?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죠? 플랫형은 그냥 단면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창.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넘어가고. 자, 매조알청이 이런 형태죠. 복층으로 된 거죠, 복층. 또는 복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두 개 층을 내가 쓴다, 이거 쓸 수도 있고, 이게 니은장으로 모양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세대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층을 두 개 세대가 나눠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게 좀 특별한 거죠. 요거 같은 매조알청 같은 경우는, 복층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만약에 쓰면? 여기서 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둘 중에 하나만 서도 되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장점이자 단점. 나중에 장점이라면은 2층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코어 부분을 좀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계단실을 좀 넘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창을 하나 더 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화재가 났을 때 어때? 화재가 났을 때. 이것도 피난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2층에서 내려왔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 좀 위험한 그 단점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좋은데, 만약에 조그만 아파트예요. 뭐, 한 17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복층형으로 했다. 그러면, 물론, 오피스텔 같은 게 복층형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오피스텔 말고, 좀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좀 작은, 한 21평 정도,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복층화했다. 그러면 뭐예요?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단만큼이 좀 손해인 거예요. 계단 아래 하부고를 쓰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도 아까 고급 아파트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 스키플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층이 하나 또 있고,
거쳐서 가는 거.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보통 이거 우리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저기 주택할 때, 타운하우스,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제 경사지를 이용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그냥 해볼 수 있다. 단점이 뭐냐면, 뭐 공간을 뭐 여러 가지 쓸고, 공간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계획적인 장점이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난이 안 좋은 그런 단점이 있죠. 이거 동시에 한 거. 이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스킵이랑 메조넷을 동시에 한 거. 복잡하죠. 그 다음에 세계층을 쓰는 거, 뭐 크로스 메조네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장단점들을 대략적으로 봤고,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써요. 얘기 안 한 것만 보면, 그죠? 제약 없고, 공용부에 접하는 면적이 많을 때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그죠? 요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편복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메조네트형 복층. 그죠? 복층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의 정지 충수를 내가 좀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세대가 아까 얘기했죠. 세대가 규모가 작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또 손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단실이 안에 내부 계단실이 하나 있으니까. 스키플로 같은 거 반층씩 하는 거고, 그렇다. 또 마찬가지로 평면의 단면 계획이 복잡하니까, 이제, 피난 시에 좀 위험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림으로 봤고, 그 다음에 단위 공간 계획을 보면, 현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현관은, 뭐 방화문은 우리 들어가는 현관이죠. 뭐 신발장 들어가면 신발장 있고, 근데 문 같은 경우는 보통 방화문으로 되어 있죠. 철제문으로 되어 있고, 외부로 여닫이로 하는 게 좋다. 내부로 이렇게 밀면은 신발신에 누가 엉덩이 툭 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열고, 또 피난해도 좋아요. 피난해도. 밖으로 문 열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현관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읽어보고, 도어 체크가 뭐예요? 도어 체크? 이게 도어 체크예요. 이게 도어 체크, 이게 자동으로 닫혀. 이거 도어 체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닫히게 하라는 거죠. 안 닫히고 그냥 열려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거실에서 침실. 거실하고 침실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남향으로 중심하고, 여러분 2베이, 3베이 한번 들어봤나요? 혹시 2베이, 4베이, 2베이, 3베이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봤죠. 지금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된 실이, 거실, 방이 남쪽으로 접해 있냐. 접해 있는 개수에 따라서 2베이, 3베이, 뭐 4베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배치한 거실 포함해가지고 각 실이 3개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3베이, 4개가 향하고 있다면 4베이.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더 빨라요. 뒤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남쪽이겠죠, 당연히. 자, 침실, 거실, 침실. 이거 3베이인 거예요. 하나의 거실도 우리가 뭐 방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3개가 남쪽으로 있으니까 3베이. 방 하나가 북쪽이네요. 우리 방 하나 북쪽으로 가면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나? 잠깐만, 뭐에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요? 북쪽으로 배치하면 장점이 하루 종일 균일한 채광 조건이 좋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작업실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 그리거나, 뭐, 학생이 미대 다니는 학생이, 자녀가 미대 다니는 학생이야.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그림 그려라. 북쪽에다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북쪽에 떨어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3베이. 요거는 4베이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베이. 요거는 5베이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인데 거실 포함이 4개인데 요 뒤에 있는 실도 이렇게 발코니 보조 발코니에서 가는. 요런 형태가 어디에 많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드문데 싱가포르 가보니까 이런 아파트가 많더라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니까 그냥 복도가 되게 효율적이에요. 한쪽 복도이고, 왜냐면 다 코어를 다 몰아놨어요. 주방 여기네요. 떨어져 있긴 한데 코어가 좀 몰리기도 코어를 그러니까 설비가 다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설비도 뭐 하나 끼시고, 여기 때로는 주방을 많이 이쪽에다 놓으면 주방이 사실 여기 있을 필요 없겠죠. 이거 주방 아니잖아요. 그죠? 주방인가? 주방이네요. 주방이 여기 있는 게 더 좋은, 이거 방으로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설비라든가 코어를 하나다 모아놔서 놓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우리가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화장실 여기 있고,
주방이 있고, 떨어져 있으면은 설비가 분산되거든요. 급수, 배수, 난방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방 및 식당 보면은 뭐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 우리 LDK도 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일 때는 그냥 같이 쓰고, 대규모일 때는 독립적으로 한다. 자, 그런 게 있고, 이제 발코니. 발코니는 읽어보세요. 난간이 오고 높이가, 여러분 난간 1.2m고는 주택법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주택법에 나와 있는. 주택, 공동주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창살 간격도, 머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애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간격도 중요하고, 가로라면 타고 올라가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위험해서 세로로 하고. 그런 내용들.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발코니 있고, 아이고, 끝났네. 쏘았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하나 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지금 주택가 했고, 지금 공동주택까지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왜냐면 이제 아파트를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택이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올라가져 있긴 한데, 그 사진을 혹시 모르니까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평면도로 한번 그려보는 건데, 여러분들 뭐 캐드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로 해가지고 단선으로 여러분들 작도를 해서 대체적으로 축적 개념 알죠, 여러분? 스케일 쓸 줄 알아요, 혹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다른 수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수업 기초제도, 기본 있지 않아요? 기본 기초제도가 있나? 수업에? 자, 어쨌든. 그래서, 축적은 대략 100분의 1로, 100분의 1 사이즈로 해가지고, 모르면 저한테 중간 수업할 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평면도를 실측해가지고, 도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작업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 평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가서 실측해가지고 그려야지 뭐. 그래서 뭐 아니면 부동산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홈페이지에 가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도 되고. 여러분들 아파트가 조금 조금 규모가 있는 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 부동산 홈페이지에 가면 다 도면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도면을 그리고, 그러니까 캐드로가 아니라 그냥 연필로, 단선으로 해도 돼, 단선으로. 굳이 이렇게 복선을 안 그려도 되고, 단선으로만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그리고, A4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지금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시간대별로 살고 있는 그거를 없으면 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주로 이제 그냥 사는 사람으로 해서 그분의 사는 어떤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 행위 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몇 시간대에 무슨 활동을 하고 주로 이제 몇 시간대에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지, 아니면은 조그만 어린애 같은 경우는 빨리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해가지고 조사를 사람별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면서 장소나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설계할 때 보통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어떤 칠입, 필요한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저거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전까지, 자, 이렇게 시간대별 쭉 있죠? 시간대별 쭉.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혹시 기숙사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본가가 있을까요?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위주로 하면 되겠네. 기숙사 있으니까 잘 됐네요. 본인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집이 2층이라고. 아, 2층이면 더 좋지, 뭐. 1층, 2층 같이. 아니, 어차피 뭐, 들어가는 그 층별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장소에서 보면 1층이 어디, 뭐 2층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지? 뭐 1층, 2층이면은. 술 나누고, 그때 어느 시간대에 쓴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너무 이거는 시간대별로 샜는데, 보통 이렇게 시간대별로 뭐 어떻게 다 빡빡하게 사나요? 그래서 넉넉히 하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고, 취침하고, 뭐 주말에는 뭐 주로 뭐 하고 하는 거 평균적인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가족의 행위라든가 활동 조사를 사례니까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하는 거 중간고사 전까지 정리해서 8주차까지 정리하면 되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과제까지 얘기를 했고 됐죠? 그래서 질문 있나요? 질문? 그리고 매 시간마다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그 수행평가를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쪽지시험 본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내가 막 못했어요. 지금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걸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거를 왜요? 다음 주, 아니, 수행평가를 보는 게 좋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리뷰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앞에 내가 떠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준비를 좀 해서, 그런 거 쪽지시험, 그러니까 조그만 퀴즈 같은 거지. 퀴즈를 한 장씩 푸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상품 있어요. 일단은 그게 제출할 때 이름이랑 그게 다 저한테 다 걷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한 번 봐서 좀 잘하면 뭔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상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센티브는 어쨌든 그거 여러분들 평가하는 걸 빡빡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내가 또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런 취지도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질문. 그러면 수업 마칠게요. 다음 시간 또 있죠, 그죠? 다음 시간은 11시 반에 좀 빨리 시작하고 어떻게 할까요? 좀 11시.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쉴게요. 11시 20분에 시작할게요.